자, 한번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 중국 쪽이 지금 최근에 계속 불안불안한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오늘 새벽에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중국 증시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 관련된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위안화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고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제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그래서 크게 위로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밑으로도 빠지지 않고 6.78 위안 정도 수준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위안화는 이렇게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 주가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제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부터 이제 요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요 에너지 라인 박스권을 하향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글로벌에서 가장 강했던 중국이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의 봉은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는 봉이라서 제가 다시 일본 캔들을 수요일이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3,200포인트 정도를 저점으로 3,300을 고점으로 박스권에 약간 갇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중국 상해 지수가 어제는 캔들도 한번 보시면 그동안의 캔들과는 크기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길이도 몸통도 긴 음봉이 어제 만들어지면서 최근에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하락하고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이 부분부터 에너지가 좀 안 좋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이 봉을 만든 거는 사실 뭐 대만과 관련된 그러한 그렇죠. 부분들이 사실 부각되면서 이거를 이 위에서는 알기가 어려웠죠. 사실은 그때는 모르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증시가 이 3,300에서 3,400 요 구간에서 제가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을 때 조금 중국 쪽에서 한 발을 떨어뜨려 놓으셨다면 당분간은 좀 그 부분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굳이 중국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뭔가 매매를 해서 낼 필요는 없다.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고 또 이제 언론에서 지금 그 다음에 영상으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분이 지금 완전히 옛날 영상이라서 이게 1989년도, 90년도 오래전에 네, 영상이라서 제가 캡처를 하는데도 좀 흐리더라고요. 네, 가운데 분이 지금은 82살이신 낸시 펠로시 여장이 그러니까 이게 89년도, 90년도면 하여튼 되게 젊으셨을 때 이게 산수가 잘 안 되네 갑자기. 네, 엄청 젊으셨을 때 지금 보기에도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젊으셨을 때 중국에 가셔가지고 저 뭐라 그러나요? 자, 현수막 저거 작은 거 준비한 거를 펼치면서 이 영상이 옆에 누가 있냐면 중국 공안들이 있어요. 공안들이 카메라 막고 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그냥 캡처를 일부분만 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반중 인물이 가신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젊은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국 증시를 한 단계 어제 더 찍어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제 음봉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저는 당분간 어쨌든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약간 이제 에너지가 안 좋다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봉을 적어도 회복을 해야 중국 상해 지수를 비롯해서 뭔가 좋아지는 그림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중국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에 뭔가 위험이 부각이 되면 대표적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어려운 위험 자산들은 가격이 이제 폭락하거나 많이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비트코인 쪽을 한번 보시면 암호화폐 쪽은 아직까지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세들은 조금 하락하고 하기는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래도 큰 폭의 뭐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경제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뭐 12시, 미국 시장 초반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거 보고 네. 야 이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별거 아니네. 다들 언론에서 막 호들갑 떨고 막 속보 나오고 난리였거든요. 제가 어제 HTS 켜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료 만들고 있는데 속보 펠로시 대만 도착 막 이렇게 막 속보가 언론사에서 계속 막 뜨더라고요. HTS에서. 근데 그 속보가 뜨는 와중에 나스닥은 장중에 플러스 반전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일단 지표부터 먼저 어제 발표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 공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070만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 7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가장 뭐 헤드라인 중에 하나였다. 9개월 만에 최저치 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가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채용 공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 예상치를 벗어났다. 이 부분이 일단 시가부터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가 96달러 선까지 이렇게 좀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3, 4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을 좀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는 이제 뭐 언론에서는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루실 것 같은데 장중에 플러스로 돌려세우는 걸 보고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무슨 이제 항공기들이 대만 해협으로 이제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돌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오히려 약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간 찐시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8월 달에는 FOMC 같은 큰 빅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노이즈는 대신에 연준의 위원들의 코멘트 하나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는 바로 그러한 이슈가 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월 달에는 50bp 인상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75bp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75bp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 또 연이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하고 빠르게 이제 낮추는 것은 경제에 심하게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관대한 FOMC를 기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계속 FOMC한테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고 한동안 FOMC는 금리를 높게 올려서 유지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 쏟아졌죠. 또 하나는 리틀 버핏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빌 에커먼이라는 헤지펀드 이제 그 거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작게 보이시는 이 부분인데 이분이 또 상당히 시장에서는 또 그룹급 인사로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계속 해야 된다. 뭐 전반적으로 연준 위원들부터 해서 그룹급 인사들부터 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대해서 오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미국 증시에 좀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생각이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심리적으로 있겠지만 이 부분에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증거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돈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위험자산을 팔고요. 근데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미국의 국채 쪽으로 돈들이 쏠린다면 가장 늦게 부도가 날 미국 국채가 안전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거고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2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요. 10년물 금리도 오히려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결국에는 오늘 나온 이런 상당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다시 최근에 우하향하고 하향 안정화되는 국채 금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특히나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2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새벽에 다시 3%를 다시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의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10년물 금리까지 보시면 10년물 금리도 2.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이어지면서 2.75%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늘 하루에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는 오늘 미국 시장을 오래간만에 금리를 좀 금리 발작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단기 금리의 스프레드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장단기 금리가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앞두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자, 유로화가 위로 올라가야 유로화가 강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유로화가 강세가 될 때 우리나라 증시는 강해지는 경향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유로화는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1.02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0275까지 올라갔던 유로화가 오늘 새벽에 1.0163까지 다시 큰 폭으로 조금 떨어지는 유로화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림이고, 자, 반대로 달러 인덱스에서 바스켓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가 저렇게 하락을 하니까 안타깝게도 달러는 다시 105에서 다시 106 수준으로 위로 106.35까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장중에 1,000억 이상 나오면서 계속 좀 찍어 누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 매매는 조금 무겁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적어도 오늘 좀 우호적인 기대감을 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이제 글로벌 매크로까지 한번 체크를 했고, 달러 원 환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부까지 시가는 도달을 했었다가 밀리는 그림,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 1304원 70전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1304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이 밴드 중단부는 넘어서지 못하고 그래도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원화 가치가 조금 아쉽게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흐름인데 정규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300 어제가 1307원이었나? 1304원. 네, 1304원 정도가 여기였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1315원. 다시 1315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발할 때 우리 원화는 1310원은 넘어서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 유로화 약세, 유로화의 약세, 달러의 지금 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살짝 부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부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이따가 장 출발하고 한번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호주 달러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이머징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호주 달러도 여기 위에서 요렇게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앞에 호주 달러가 앞에 있죠, 그죠? 미국 달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요게 내려오면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전반적으로 이머징 신흥국 통화가 약세의 흐름이다라는 거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안화도 약세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늘 출발하는 증시에 영향을 줄 텐데, 자, 시장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대표님은 조금 안 좋아하시지만 하이드 스프레드는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신뢰 아니 좋아해요. 네. 자,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말을 한 4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귀찮아서 그러니까,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우리가 자꾸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동물적인 그 감각으로 이 시장을 대응할 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훨씬 더 이런 좀 이성적인 자금들이 큰 규모로 자금들이 움직이는 여기에서 시그널을 항상 찾아보자라는 건데 이러한 굵직굵직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장은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대응을 하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왜? 심리가 너무 많이 반영돼서 출렁출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채권 시장에서 돈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큰 이러한 안 좋은 리스크가 있을 때 채권 시장은 고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회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하이드는 반영을 했을까 궁금해서 이제 한번 이제 그 하이드를 여러분들께 직접 오늘은 바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 되겠죠.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되는지 제일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올라갔는지 아랫꼬리를 밑으로 숙였는지. 지금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비해서 하이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또 대만을 둘러싼 뭔가 그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 뭐 시위를 한다든지 무력 시위가 나타난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생겨서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최고조에 이르렀던 겁니다. 오늘 새벽이 그죠? 넬슨 팔로시가 도착을 했을 때 중국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격추시키겠다 뭐 이런 발언도 했으니까 과연 공항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도 컸었고 가장 고조되는 시점이었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채권들이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래서 위험자산 쪽에서 여전히 뭐 돈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래 저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항상 지나고 나면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지. 여기에서 내가 굳이 사지는 않더라도 너무 이 이슈에 내가 위축될 필요는 없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하이드 빠졌으니까 막 걱정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1번까지 보시면 장중에 한번 보세요. 올라가면서 어제 고점을 넘어섰던 거 보이시죠? 그랬다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 나오면서 저게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대만과 중국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에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와 하이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주 연속으로 그래서 이제 나스닥 주봉의 추세적인 움직임도 상승의 에너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직까지 이게 꺾이지 않았다. 근데 중국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지만 이미 4주 전부터 이미 쭉 MACD 오실레이터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그러면 미국의 업종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안하죠. 시장이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붙어오면 사실 주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업종도 보시면 다 상당히 뭐 혼란스러운 거죠. 오른 업종, 내린 오랜만에 예쁘네. 네. 굳은피. 네, 그냥 색깔도 약간 뭐 그런 피가 굳은 같은 그런 색깔 정도 보이고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라면 그냥 테슬라 정도, 그죠? 테슬라가 1% 정도 오늘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정도. 뭐 상해 쪽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AMD입니다. AMD. 네. 최근에 AMD랑 인텔이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AMD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2분기 실적 견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전망, 항상 우리 주식은 그렇잖아요. 지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가이던스를 약간 보수적으로 줘서 제가 새벽에 체크했을 때는 시간 내에서 좀 하락하는 그림이거든요. 한 3에서 4% 정도 하락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 이렇게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서 하락한 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시간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정도는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볼 텐데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되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위험한
이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어제 3천억 가까운 자금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렇죠. 장중에 중국 증시가 막 3%씩 이렇게 빠지니까. 아니, 네. 기관이 팔았어. 기관 요걸 또 해야 됩니까? 네. 기관도, 네, 판 영향도 있죠. 네. 기관들이 참 이렇게 불안할 때 사주면 좋겠지만, 네, 연기금, 사모펀드, 특히나 어제 금융투자가 뭐 한 3,600억 팔았는데, 뭐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저는 심리적으로 올라가기는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우리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4일 연속으로 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또 의외예요. 근데 코스닥은 한 이틀 정도 사는 듯 하다가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돌아서는구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장중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 1,200억 정도 돼요. 마이너스 1,200억. 마이너스 1,200억까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은 참 여전히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999로 끝났네요. 999로 조금 매도한 부분을 줄이긴 했었는데 무거웠습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그리고 투신이 어제는 조금 소폭 순매수하면서 크게 많이 빠지진 않고 그래도 마이너스 1% 내외 안쪽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쨌든 4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 매수 금액이 2천억 정도 샀는데 지금 보시면 2,900억 정도 샀는데 대부분의 매수 금액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집중이 되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 쪽으로는 자금이 크게 안 들어왔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들어온 걸 봤을 때 최근에 글로벌 펀드 자금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월요일날. 그리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한테 기계적으로 아마 자금을 집행하는 한국 시장을 산다. 네, 한국 시장을 그냥 사는 그런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한 자금들이 좀 일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다음 뭐 기아, 현대모비스 자동차 관련주들을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하니까 차라리 자동차 쪽이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3인방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현대차는 오히려 200일선까지 지난번에 가격이 올라오고 난 다음 그때 가격 부근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19만 원대에서 잘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은 여전히 계속 연일 매수를 강하게 좀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도가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였고, 자, 외국인들 매도 쪽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464억 금액 기준입니다. 464억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S오일을 정유주인 S오일 좀 파는 이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있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증산을 하기는 쉽지 않고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이 증산을 좀 유지하겠다 정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유주들은 어제 뭐 전반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논의를 좀 했었는데 외국인들은 소액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TYM, 대동 이런 종목들이 이제 농기계 관련된 주식들이잖아요. 네. 이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기대치보다는 소폭 못 미치는 실적들이 나오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들은 많이 주가가 또 오른 부분도 있었죠. 지난번에 뭐 곡물 가격대 파동도 있었고 근데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곡물을 수출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수혜를 받던 기업들, 비료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다 빠졌고 농기계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약간 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주가 어제 좀 안 좋았다. 남해학도 여기 보이시죠? 이런 다 차익 실현 어제 모멘텀이 좀 끝나는 듯한 느낌이 어제 전반적으로 관련주들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수 규모를 보면 100억 이상 산 종목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가 있으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가 이게 무지개인가요? 이게?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아, 테스트.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가르쳐 주세요. 레인보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무지개일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노래도 있죠. 네.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무지개를 넘어서, 네. 저도 무지개 너머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작은 종목에. 무지개를 건너는 건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건가요? 저 세상.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관련주 조금 이따가 우리가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할 때 로봇 이야기 하겠지만 제가 데이터도 가지고 왔고 어제는 이 테마주들이 어제 상당히 우리가 장 초반에 봤었잖아요. 그죠? 스마트 팩토리 뭐 자동화 관련된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뭐 엄청나게 숫자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 쪽으로 자금이 유일 로보틱스, SFA,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다 그런 로봇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강 M&T 여전히 계속 사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인 대주전자재료 뭐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11만 원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외국인들은 관심 있게 어제도 편입하는 그 정도가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의 특징적인 흐름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매도를 많이 그동안 했는데 좋았던 거 이익 실현했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참 그 2차전지 요 양극재에 대해서는 조금 매매를 조금 되게 거칠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사다가 또 팔고 사다가 팔고 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사기보다는 약간씩 그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자금을 뺄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OLED, 뭐 봉지재 뭐 이런 것들도 만드는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음봉이 어제 크게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뭐 제가 이제 업계 쪽 이야기를 체크를 해보니까 오더컷 물량이 지금 주문이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제 만들어진 거래량을 수반한 음봉을 좀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IT주 중에 내가 중소형주를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약간 선순위가 아니라 약간 후순위 쪽으로 조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조금 밀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 좋아지는 모멘텀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업데이트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고. 자, 심택이 2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엔 눌려버리네요. 이 공매도도 오히려 계속 증가를 다시 하고 있고, 오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기판 관련된 삼성전기, 뭐 심택,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과 대만의 이 반도체 기판의 글로벌 1, 2 기업들은 다 그쪽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비덴이라는 일본의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비덴의 주가도 중요할 거고 이비덴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심택이 조금 주가가 좀 눌리고 있지만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만약에 그 관련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비덴의 움직임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비덴의 주가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좀 견조하게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견조하다면 대덕전자와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내가 한번 끌고 가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뭐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9시 기준으로 11만 명이 다시 넘어섰다라는 처음 넘어섰다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9시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제 우리 10시 오전 10시에 발표된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제 밤 9시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다시 또 최고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진단키트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어제 우리가 봤는데 어제 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가 어제 7% 뭐 8%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었는데 12만 명 돌파했다고. 네, 12만 명 어제 밤에
예, 그럼 어젯밤에 12만 아니 명인가요? 아까 오늘 저는 오늘로 봤는데 오늘 10시가 12만 명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어제 12만 명 정도가 나온 걸로 기억나요. 10시가. 네. 11만 8천 명, 아마 7천 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네. 확산인 거. 네, 확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오늘 그 해외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아서 또 전체적으로 재미없어지면 사실 또 모멘텀을 또 개별 종목들은 또 찾으려고 하잖아. 돈들은 스마트 머니들은.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진단키트들이. 그리고 어제 다시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여기에서 아마 틈새가 또 순환매가 발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 기준으로 업종과 종목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틀 연속으로 조선업종이 이 기관과 매수 강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강도 탑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외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기준으로 수급은 업종은 다 엇갈리는 모습. 한쪽은 샀다면 한쪽은 팔았다 정도로 수급이 다 엇갈렸다. 그래서 공통적인 업종은 조선밖에 없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매수 강도 기준으로 탑 20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대주전자 제조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을 더 훨씬 좋게 만들고 수명도 좋게 만들고 충전도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음극재 쪽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양극재 쪽으로 많은 기술이 발달을 했고 그들이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다면 결국에는 이제 음극재도 같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골드만삭스가 점수를 많이 줬다라는 측면이 지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쪽 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신인데요. 화신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완성차는 숫자가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부품주들은 대부분이 아마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근데 유일하게 현대차, 기아차와 함께 현지 공장에서 생산량 같이 이번에 20-30% 증가한 게 화신입니다. 화신.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기관은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기관들은 T-로보틱스, SPG 이런 로봇 관련주들한테 집중을 했고요. 코스모 화학이 다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요 관련 종목들은 제가 종목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사모펀드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했을까? 코스모 화학이네요. 우리가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끝나지 않았을까 사실 생각을 좀 했는데 오히려 사모펀드 쪽은 코스모 화학을 다시 지금 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서 공부를 다시 우리가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자료를 뒤에 준비를 해왔으니까 8시 한 40분경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한국카본을 우리 LNG 보냉제로 샀지만 결국엔 동성화인텍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는 사모펀드가 동성화인텍까지도 이제는 손이 뻗치는 그런 모습이 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고 나머지는 뭐 SPG와 같은 로봇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하나기술이 약간 폐배터리 그 분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장비하는 분해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 수급이 좀 보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네. 피팅 뭐 이 정도가 사모펀드의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의 특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이 조금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보수적인 집단에서 T-로보틱스를 그러니까. 네, 매수 강도 기준으로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네. 뭔가 흐름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지금 시장에서 조금 뭐 부각이 되는 가장 강한 테마라고 봐야 돼요. 삼성이 결국에는 뭐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시장에서는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돈들도 거기로 다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그 표들을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한번 보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라운테크도 우리가 뭐 공부했던 그 종목이죠. 라운테크 제가 탐방 갔던 뭐 그런 종목들이 사모펀드와 조금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투시는 테크윙을 오히려 매수 강도에서 상위 종목으로 좀 샀네요.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
관련된 종목인데 오히려 장비주로서 조금 핸들러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후공정 쪽으로 나온 반도체 칩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후공정 핸들러를 좀 하는 쪽인데 매수 강도가 오래간만에 좀 들어왔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또 T 로보틱스, SPG 공통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마찬가지로 투신도 이렇게 진심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로봇에. 그러게요. 왜 그럴까? 저는 상당히 참 이게 숫자가 있는 종목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실적인 종목들이. 지금 PER로 보면 장난이 없어요. 아닐 제가 좀 이따가 표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로봇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어가고요. 자, 외국인들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거 뭐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로봇에 집중을 했다 정도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LNG 본행주 중에 동성 화인텍을 좀 편입하는 모습, 조선기자재인 삼령 엠텍, 조선기자재인 상강 MNT, 조선사인 현대 미포조선, 또 본행제인 한국카본, 단조,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조금 조선 기자재 쪽을 그 외에는 조금 편입하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이라는 모습, 종목을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테크노스 이런 종목들은 낯서시죠? 낯선데 요거도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요 종목까지 한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업펀드 매도한 종목 한번 빨리 보고 이제 우리 집중해서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면, 어제 상업펀드가 매도한 종목은 IT 중소형주들 쪽이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텍, PSK 이런 종목들이 똘똘한 이제 뭐 반도체 기판, 그 다음에 이 PR 스트립 장비, 그러니까 노광 공정의 회로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포토 레지스트 막을 벗겨내는 장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고, VTGMP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뭐 그 정도 움직임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운테크를 조금 전에 일부 기관들은 샀는데 상업펀드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하이브 요게 있는데요. 하이브가 제가 지금 그 뉴진스 우리가 그 민희진 대표 이야기 드리면서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잘 올라가서 이번에는 드디어 하이브가 나를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방부 장관께서 안 도와주시네요, 저를. 제가 97년도 입대해서 99년도 2년 2개월을 제가 개고생.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아. 그러나요? 사실 억지로 끌려갔죠. 뭐 제가 가고 싶은 건 아니니까. 솔직하게. 근데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뭐 특공대, 특수부대 가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가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저도 2년 2개월을 갔다 왔는데 국방부 장관께서 저를 실망을 시키시네요. 하이브는 군대에 와야 된다. 하이브가 군대에 와야 된다가 아니죠. BTS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인가요? 그저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국방부 장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군대에 와서 하면 인기가 더 많아질 것이고, 군대 오면, 군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와서 춤 연습하고 할 수 있게 충분히 해주겠다. 그리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해외 공연 해라. 그 대신 군대 와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BTS 하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공연이 좀 확 잡아버려요. 그러면 계속 해외에 나갈 수 있죠. 자대에 언제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 군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의 그 스타일을 다 보시면은 막 울긋불긋 머리 염색에다가 길고 막 화장해가지고 그 만화 캐릭터 같잖아요. 왕자, 동화 속의 왕자 같은 이런 분위기인데 갑자기 빡빡머리 나와가지고 3cm. 3cm의 BTS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면 오히려 세계 팬들이 깰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인물들이 다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사실 외모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머리빨이 좀 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지만. 머리빨? 이게 머리가 약간 있어야,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약간 받쳐줘야 얼굴이 조금 보인다는 게. 헤어스타일이 남자는 좋아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대표님. 처음 들어봐요. 대표님도 3cm면 지금보다는 별로일 거예요. 죄송하긴 한데. 머리가 좀 멋있어야 남자들은. 그치. 사실 머리빨이 있어야 돼. 진짜 그렇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잘생긴 분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필요합니다. 장동건, 원빈 이런 분들, 원빈 아저씨 이렇게 빡빡 머리 깎을 때 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BTS 분들도 워낙 인물이 좋으시니까 3cm
혹시라도 멋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군대에서 춘연수 할 거 다 하고 해외 공연도 마음대로 다녀라.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이게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 국방부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정도 섭섭함? 네, 그래서 그때 신국가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그 발언 나오면서 전문인지 국회인지 잘 그것도 모르겠는데. 저 신선해서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고 또 신선해서 좋아할까요? 표님은 우리 보고 바보들 가발로 하면 되지. 진짜 우리 더맨더머 같아. 이독하님. 네, 있죠. 그 브랜드 맞아요. 있네요. 근데 하기야 요즘은 워낙 가발이 잘 나와서. 자, 넘어갑시다. 제가 하이버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사실 이번에는 진짜 잘 간다 싶었는데 네,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죠. 혹시나 또 군 관계자분이 요즘 군 관계자분들도 주식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산착오가 됐다고 네.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키메님의 군대 생활을 다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다시 부를 수 있어요. 싸이처럼 한 번 더 갔다 올 수 있어요. 쉿. 중성. 네, 저는 재밌게 잘 갔다 왔습니다 군대. 네. 아까 개고생했다며.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사실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공감했습니다. 아니 네. 군대 한 번 더 간다는 말이 진짜 무섭긴 하나 보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연기금 쪽 빨리 한번 보면. 자, 아무튼 심택, 테크잉, 이녹스 첨단 소재 최근에 실적 발표 내고 나누고 그다음에 실적 부진했던 이런 종목 쪽으로 연기금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좀 흐름 정도 짧게 한번. 이마트가 보이네요. 이마트 어제 우리가 조금 국민 제한 그 부분을 좀 걷어들이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기대치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은 바로 조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자 투신에서 이제 라운테크가 어제 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라운테크 우리 개장 초에 왜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하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하고는 사실 약간 조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냥 반도체 이제 이 웨이퍼를 그냥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 맞는데 이게 시장의 테마하고는 약간 결이 떨어지는 모습, 결이 맞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덩달아서 오른 게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웬 떡이냐 하고 약간 차익실현을 한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근데 뒤에 그 내용은 제가 가져왔으니까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음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쌍끌이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를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음봉이 아주 큰 음봉이 나왔고 요 시가의 저항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저는 우리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업황은 부정적이다라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거 회복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시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TY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SPG, RS 오토메이션, 공정 자동화 로봇 관련된 부분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다시 본연의 이제 역할로 돌아와서 너무 제가 군 생활에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흥분한 인간이 된 군대 갔다 와서 인간이 되신 우리 키메님의 군대 가기 전과 국방부 장관님께 드리는 솔직하게 완전히 제가 달라져서 저는 군대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오늘 우리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종목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코스모화학이 다시 이제 사모펀드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분기 실적이 공교롭게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된 거 가지고 왔는데 일단 코스모화학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똘똘한 자회사 중에는 코스모 신소재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가 당연히 양극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좋은 견조한 지금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영업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았는데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자회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면 여기 개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하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코스모화학 본연의 이 실적만 발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본업도 괜찮은지를 볼 수 있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좀 복잡한데 공식 이런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런 부분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위에는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 가장 밑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순서대로 실적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위에 매출액이 있는데 이게 정기 실적이 있고 단기 실적인데, 정기 실적은 당연히 1분기고요. 단기는 이번 분기, 2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게 정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도 QOQ로 좋아졌는지도 중요하지만 YOY로, 그러니까 애플 투 애플, 지난해 이맘때와 지금 이맘때를 똑같이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80%, 영업이익도 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똑같은 2분기인데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도, 업황이 본업이 좋구나 정도 느낄 수 있겠죠. 이 숫자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본업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스모화학을 아시는 분들은 다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 그렇죠. 하려고 하는 그죠, 하려고 하는 미래의 것만 알고 있지 지금 본업은 다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본업을 한번 보시면 코스모화학은 이산화티타늄, 이거 뭐 좀 어렵죠. 백색 안료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 거 그냥 보시면 돼요. 황산 코발트, 이 코발트가 양극 소재의 주요 원료인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국내 유일하게. 이게 2차 전지 쪽을 소재를 이 코스모화학도 본업으로 하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쪽을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가 있죠. 이게 자회사, 똘똘한 자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양극활 물질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보고서에 있는 사업 개요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가족 여러분들도 기업 내용 공부하실 때 제가 수급 매수 강도 특징주 알려드릴 때 무슨 내용을 하는 기업인지 궁금할 때는 사업 개요를 보시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제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4년 동안의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다 그려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업황이 몇 %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진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인지 트렌드를 보려면 매 분기마다 실적을 쪼개서 이렇게 그려봐야지 사실 느낌이 오거든요. 그려보니까 어떠세요? 실적이 확 늘어나고 4년 동안의 최고치의 분기 매출액이 지금 나온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비례해서 같이 좋아지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횡보할 때는 보면 이렇게 BEP나 적자도 이렇게 나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그리면서 이렇게 매출액이 좋아질 때는 영업이익도 20억, 40억, 60억, 50%씩 이렇게 증가하는,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그림이, 영업이익도 별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 한번 트렌드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해놨는데 요 종목 하나만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뜯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60억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240억 정도가 나오죠. 연간 240억 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가총액을 나누니까 퍼가 싸진 않습니다. 연한산 영업이익 기준으로 27배, 27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거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앞으로 성장 업종이니까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 업황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을 2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시가총액에다가 27% 곱하면 4,6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온 걸로 나와요. 그러면 6천억 정도의 4,600억 정도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또 안 들죠. 물론 이 지분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러프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모멘텀. 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코스모화학의 중장기 주가 흐름은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과 신규 사업 쪽으로 분기 보고서를 가보면 당사는 현재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투자를 추진 중.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앞으로 기대치.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코스모화학 쪽의 사업펀드의 매수세는 다시 조금 올라오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요. 자, 어제까지의 일봉이 여기까지 그림입니다. 최근에 폐배터리 모멘텀 이제 빠지면서 음봉이 크게 하나 만들어졌고 그 음봉을 3일 만에 다시 위로 올라와서 커버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없고 이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가 빠지는 그림이라면 이거 회복 못하고 당분간 이 시가 음봉을 넘어서지 못하고 빌빌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3일 만에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러한 그림이 되면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는 당분간 보지 마시라는 거고. 근데 코스모화학은 이 그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이제 오늘 장중 흐름을 앞두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오늘 디마크 고점이 18,900원이네요. 18,900원. 오늘 장중의 저항은 18,900원 정도가 있다라는 건데,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코스모화학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좀 그림이 좀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반영이 된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코스모화 네. 차트를 차트가 아니라 네. 이 상황을 좀 보니까 네. 수급을 좀 보니까 한 12거래일 하여튼 상당한 2주 이상 신용이 계속 늘고 있네요. 매일매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형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여러 가지 오늘 새벽에 움직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겁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이 혹시라도 무력 시위를 강하게 해가지고 뭐 흔들어 버리면, 그러면 주식시장에 버티고 있을 종목이 거의 없죠. 지정 리스크가 진짜 크게 부각이 되면. 그럼 이거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신용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담보 부족이 만들어질 거고 급한 매물들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언제든지 그건 도구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물론 올라갈 때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신용 잔고가 많이 찬 종목들이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상당히 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이제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우리 나온 뉴스를 보니까 7월 달에 한 달간 네. 7천억 정도의 신용이 더 늘어났다. 그쵸. 그러니까 반대 매매 공포를 잊은 거 아니냐? 반대 매매가 일단 급하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때 계속 6월 달에는 제가 계속 매일 체크해드렸잖아요. 급한 매물은 이미 다 틀렸고, 이제는 새로운 자금들이 7월 달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들어온 자금들이 성공하고 수익 내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지만, 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레버리지로 투자한 부분들은 내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 815 가족분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계속 또 매파적으로 지금 여전히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사용하시는 것들은 진짜 고수분들이 아니면 저는 항상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니까 일단은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과연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테마잖아요. 지금 테마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이걸 가지고 나 밸류에이션 비싸니까 안 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하수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편안하고 그래도 안정적인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SPG 아니면 그나마 인탑스 정도로 로봇 관련주로 말씀드렸는데, PER 네네, 그나마 해서. 숫자가 있고 빠져도 하방이 막혀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돈을 버는 기업이니까. 근데 밑에 단의 기업들 한번 보시죠. 그나마 T-로보틱스 기관과 외국인들이 산 종목, 요 종목은 숫자가 좀 있어요. 그죠? 영업이익 11억 정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그 밑으로는 1분기 실적 기준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다 적자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그냥 비워놨잖아요. 공란으로. 이거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안 되니까 1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다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로보티즈 같은 63억인데 2,798억. 네네네. 1분기 분기 매출이 20억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언제든지 이게 적차가 큰 폭으로 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매출액이 분기 저것밖에 안 되는.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알아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종목들, 그나마 숫자가 좀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표를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도 저는 이제는 SPG나 인탑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200의 이동평균선 6월 달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대부분 종목들이 200의 이동평균선 부분까지 다 빠졌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는 편안하게 살 종목들이었는데, 조금 이따가 차트 보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실적 나오는 종목들도 200일선에서 훨씬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봉으로 거래량 많이 터졌는데 윗꼬리도 좀 많이 달았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이 이 로봇 관련주를 추격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조금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생각하실 필요도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SPG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제가 우리 인탑스랑 SPG를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이었거든요. 야, 이 숫자 나오는 로봇 관련주가 내년에는 로봇이 대세가 될 수 있는데 삼성이 이제 힘을 제대로 실어주면 200일선까지 여기 빨아준 이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표현이 너무 뭐지 군대 개고생한 생각을 했더니 모든 게 다 회로가 그게 꼬였어요. 잊혀지지 지금. 않네요. 네, 제가 빠져준 죄송합니다. 네. 이게 덩달아서 6월 달에 이렇게 빠져준 SPG가 여기에는 진짜 매력적인 기회인 거죠. 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졌고 이틀 연속으로 윗꼬리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리고 있고 올라올 때 거래량, 캔들과 최근에 로봇 관련된 테마가 부각됐을 때 캔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캔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강하게 사고 있는 캔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거 급하게 테마성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회사의 펀더멘탈이 달라진 게 없는데 급하게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저는 추격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을 할지 무슨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발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 기회를 또 줄 거 없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끝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파동을 만들어서 눌림목을 분명히 저는 줄 것으로 생각되니까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숫자가 나오는 저런 종목을 내가 주력으로 노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좀 해두시고 기다리시기를 아직 안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저는 지난번에 또 15,000원 밑에서 좀 사자.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까지 기회를 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저는 기회를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15,000원 아래로 눌리는 기회를 없으신 분들은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점점 더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분할로 오히려 조금씩 챙기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분할매도 그렇죠. 전고점 여기 분할까지 이제는 올라가게 되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한번 줄여보시는 것도 다 팔지 말고 그 부분도 저는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자 라온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비 맞고 지금 추리해 보이잖아요. 모습이 머리도 그날 갔다 온 영상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진짜 추려해 보이네. 비를 그때 많이 맞아서 머리도 축 처져 버렸죠. 오늘도 비 오는데? 이때는 파마도 많이 풀려버려가지고 제가 요 머리는 지금 파마한 지 얼마 안 된 머리고 아무튼 라운테크는 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성장주로 우리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왼쪽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 왼쪽에 이 파란색 영역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레이블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라고 그냥 보시면 되죠. 우리 사람들에 들어가는 이제 노동자 임금은 점점 비중이 이렇게 커진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점점 부담이 되는 거죠. 반대로 로봇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빨간색 영역입니다. 로봇 프라이스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노동자의 임금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기업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로봇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 오너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자동화시키는 것이 훨씬 맞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저희 리포트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에 대한 로봇의 기여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 한번 펀더멘탈리 참고를 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로봇을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우리나라가 1위예요. 별로 우리가 로봇 관련된 기술이 없을 것 같은데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기계 공장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당히 그러네요. 네, 높네요. 채택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로봇을 많이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보시면 우리나라를 왜 제외해서 그 다음 보시면 대부분 다 어디죠? 신흥국 아시아들이 로봇 채택률이 높아요. 근데 선진국들 보면 젊은이 뭐 이탈리, 캐나다, 덴마크, US 다 젊은이 독일. 죄송합니다. 나는 갑자기 젊은이 그래가지고 뭔 얘기가 제가 독일 이 표현할 때마다 직원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젊은이로 들었어요. 저도.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 그러니까 저 로봇을 잘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선진국에서도.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일자리를 자꾸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면은 신흥국처럼 성장만을 생각하는 나라들은 이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경우가 네.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였거든요. 채생률이 낮았는데 유럽과 미국도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물가 때문에 임금 압박 때문에 바뀌는 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해서 너무나 이 저임금을 막아버렸잖아요. 이민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최근의 트렌드는 미국과 유럽도 로봇 도입과 적용을 지금 검토하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만 하는 분위기라면 이게 우리 단순 테마로 끝날 건데 앞으로는 이 분위기가 글로벌 트렌드,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야지 진짜 주도 테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만 국한된 테마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에서 약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정도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산업 쪽에 도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 엮여 있는 게 라운테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여기에 웨이퍼가 보이죠. 이게 반도체 웨이퍼입니다. 요거를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근데 로봇. 네, 로봇 요게 하고 있는 게 라운테크고 그 라운테크라고 유튜브에 체크를 하시면 라운테크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짧게 30초짜리 어떤 장비인지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고 핵심은 이게 대기 상태가 아니라 진공 상태에서 챔버 안에서 이거를 이송시키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기술이 글로벌 3개밖에 회사가 없는데 그중에 미국의 경쟁사 하나가 이 부분을 거의 지금 매각하고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쟁 강도가 지금 줄고 있다. 그게 이제 라운테크를 둘러싼 좋은 환경이다 정도. 여기 브룩스라는 이 회사가 거의 지금 손을 놓고 있다. 일본의 울박이라는 회사 하나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손을 놓는다는 건 또 그만큼 안 팔려서 그러니까. 아니요, 안 팔려서가 아니라 매각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보다는 다른 사업부에 더욱더 힘을 쏟고 이 사업부에 그렇게 에너지를 안 쏟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손을 더욱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세화되고 앞으로 하게 되면 이 공정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거지 이게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손을 놓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니까 라운테크까지 덩달아서 엮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삼성의 3나노 이번에 GA 했을 때 이 라운테크의 장비로 교체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나마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 그리고 밸류가 그러면 되는 기업은 어딘데? 라고 한다면 SFA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대주주가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향으로 이미 물류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설비를 이미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SFA는. 근데 상당히 주식이 무거운 주식이죠. 재미가 없는 주식이죠. 근데 어제 이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어제는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서 올렸는데 내 주가가 이 종목도 거의 전고점까지 왔습니다. 네. 202선에서 그죠? 그리고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긴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부각이 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좀 모멘텀 플레이를 빠르게 좀 하기 힘든 초보자분들은 어쨌든 이 관련된 테마에서 편안한 종목 이 종목인데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좀 안전한 종목인지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뒤에 내용을 하기에는 동시효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58분 한번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아직 한 2분 정도가 남아있는 시간인데요. 미국 증시가 좀 부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예상 지수는 약보합 정도 출발하는 것 같은데, 뭐, 대만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거에 비하면 일단 출발하는, 아직 시간은 1분 정도 남았지만, 예상 호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미국 정도 하락한 정도, 코스피는 0.11% 하락 정도로 출발 호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3%. 그래서 크게 일단 출발은 크게 변화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 출발할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 오늘 수급에 영향을 좀 따라서 지수의 출발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따가 장 출발하면 9시 한 5분 정도에 호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 잡히면 그때 한번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우리 관련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온 리포트 보니까
그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미중 치킨 게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네네. 좀 나왔네요. 결국 중국도 그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도 지금 어렵고 네. 경착륙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드니 네.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바이든도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도 연임이라는 그 이벤트가 지금 10월 달에 있으니까 둘 다 그걸 앞두고 물러서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시진핑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뭔가는 보여줄 거다.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그게 이제 지금 애매한 거죠.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 에이 침공 안 할 거야, 전쟁 안 할 거야 했지만 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앞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봐가면서 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장 출발했네요. 네. 네. 자, 일단 한번 출발하는 흐름 한번 보죠. 우리 일단 뭐 반도체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출발하는 그림을 한번 보면 오늘 이제 네, 일단 약보합 정도에서 출발을 하네요. 삼성전자. 한 500원 정도 하락 출발을 하는 분위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디마크 기준선이 61,600원에 있는데 오늘 시가가 61,600원 딱 디마크 기준선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뭐 반도체 가격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안 좋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그다음 반도체로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지금 또 이거를 뭐 어떤 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한테 페널티라든지 뭔가 약간 이런 좀 뭐 태클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 쪽으로 비중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살짝 비중을 좀 조절하실 것도 괜찮다. 좀 줄였다가 나중에 이런 노이즈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고려 좀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조정을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하면서 영향을 더 받았는데요. 오늘은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 왔다 갔다 좀 시도를 좀 하려고 하네요.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매수 창구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네요. 네네, 25,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매도가 한 8,000주 정도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플러스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보합에서 약간 엇갈리는 흐름으로 오늘 시가총액 1위와 3위 종목들은 출발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금 9시 2분 정도 지났는데 지수가 뭐 더 이상 크게 밀리진 않고 일단 방어를 좀 하는 모습입니다. 전략 후광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자,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특징적인 종목 하나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해보면, YMT라는 종목 혹시 이제 우리 가족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분위기가 부각이 되면 오히려 YMT가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 기판 관련된 로직을 한번 보여드렸죠. 반도체 기판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MLB 기억하십니까, 다들? MLB 기판 이미지 제가 요거 보여드렸던 거, 요 이미지 보여드리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요거 어디 갔죠? 요거. 예. 요거가 앞으로 대세인데 기판이 하나의 기판이 아니라 여러 층, 고다층으로 앞으로 기판을 붙이는 게 대세인데 이게 붙이는 게 기술이 필요하고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TSV라는 공법으로 뚫어야 되고 뚫고 난 다음에 기판과 기판 사이에 전기적 특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에 도금을 해줘야 되는 전기적 특성을 입혀야 된다. 그죠? 이 부분을 소재 가공 기술을 하는 기업이 같이 기판이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YMT가 이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기판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요 음봉이 대주주가 주가 폭락할 때 반대 매매에 나오는 물량 때문에 털렸다라는 거 나왔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다. 와, 우리 그런 이슈 없고 업황 좋고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가가 높게 출발했고 요 음봉을 이제 넘어서는 그림이네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그때 노이즈로 제가 설명을 요 내용 설명드렸을 때 혹시라도 관심 두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한번 또 챙기실 만한 오늘 주가가 너무 튀니까 그렇게 한번 아침에 특징주가 너무 눈에 띄어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그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또 보면
자, 먼저 주식 전광판 쪽을 한번 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오늘 꽤 눈에 많이 보이네요. 최근에 수급에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는 아모그린텍? 예, 아모그린텍이 이제 이제 자석 소재를 하고 있다. 테슬라향으로 자성 소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모그린텍이 한 5% 정도 강세 흐름 보이는 정도.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가 특이하네요. 한국타이어가 오늘 5% 정도, 네, 강세 흐름 정도 보이는 개별 종목들이 오늘 매수 강도 상승률 출발하는 종목에서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자동차 섹터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자동차 부품. 네, 부품 쪽. 그러면 우리가 하신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가장 좀 무난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이 신고가를 오늘 지금 만들어주고 있네요, 장중에. 그죠? 네, 지난번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어제까지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하시는 계속 뭐 이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자, 외국인 수급 이제 6분 정도 됐으니까 외국인 수급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발하는 그림 한번 볼까요? 오, 이거는 선방하는데요. 뭐가요? 죄송합니다. 혼자 너무 아니, 이렇게 감탄사를. 네. 나 지금 수급 보는데, 네. 한 10억 정도밖에 안 샀는데. 왜냐면 저는 오늘 좀 매도할까봐 저는 걱정을 아까 매도할까 봐. 왜냐면 유로도 약했지 달러도 오히려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매도하고 있네요. 네, 코스닥은 좀 매도를 했는데 잠깐만 한율만 먼저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그럼 한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튀나요 지금? 한율은 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다. 상당히 좀 특이한 그림이네요. 한율은 우리가 조금 전에 1311원. 네, 조금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1310원은 넘어섰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팔고 관망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외국인들이 관망만 해줘도 우리나라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에서 일단 외국인들은 관망 출발해주고 있고 장중에 물론 뭐 순매도로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출발하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에서 22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코스닥은 어제도 이제 한 1200억 나왔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00억 이상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어제처럼 기관들이 좀 사주고 팔아주지 않는다면, 코스닥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에 양지수는 플러스 반전으로 돌아섰네요. 네. 지금 보니까 일본도 네. 니케이하고 타픽스가 상승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정됐다는 느낌이겠죠? 심리적으로 투심이? 그러면 뭐 제가 본 게 맞나요? 좀 약간 뭘 봤는데요? 제가 이거는 난 오늘 레인보우, 오버 더 레인보우밖에 모르겠어. 그래요?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지표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이 전쟁이 날 것 같았으면 채권 가격이 폭등하면서 금리가 빠졌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튀었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연준의 위헌들 때문에 빠진 거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다 정도였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네, 인정. 네, 항상 우리 겸손해야 되고요. 시장 앞에서는. 자, 섹터 움직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그 2차전지 쪽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저는 2차전지보다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은 조선이 심상치 않아요. 조선? 네. 현대미포는 또다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오늘 3%나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조선을 제가 좋게 보지만, 제가 미리 리스크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제가 어제 선주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우리 배를 발주내는 선주들은. 근데 선주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로존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경기가 침체되고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해양 강국은 유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주들도 유럽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럽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유로화가 약세가 아주 심해진다. 그러면
배를 발주해낸 선주들이 기존에 발주해낸 선박도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위축되겠죠. 발주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조선사들은 이러한 유럽의 경기와도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그래도 올라가는 건 즐기시되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수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네요. 20억 정도 네. 사고 있고 코스닥은 2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네.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선물은 164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네. 네, 케어젠 하나만 정도 말씀을 드리면, 케어젠? 네, 지난번에 제가 요거 당뇨 관련돼서 이제 우리 건강기능식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신고가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팔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에너지를 그대로 모으고 가지고 있는 건지 캔들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7월 26일 7월 말까지 큰 캔들을 만들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고가에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캔들의 크기가 매우 작은 기준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캡처에서 간단하게 요것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네. 왜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분산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올라올 때 신고가 낼 때 전고점을 돌파할 때 캔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매물이 없으니까 제가 캔들이 작아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왔다 갔다 아래꼬리 윗꼬리는 다르고 있지만 캔들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때보다 현저히 작아진 거 보이시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 시세를 만족하고 누가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케어젠의 시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더 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익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